이 사람이 켄 리우예요. 76년생이고 아마 중국의 어디서 태어났더라? 상저우에서 태어났나요? 예. 아, 산수성에서 태어났군요. 예. 그리고 11살 땐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거예요. 저는 이제 켄 리우의 모든 작품을 다 읽었어요. 켄 리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SF 소설 현대 작가 중에 한 명이라 모든 작품을 다 읽었는데 켄 리우는 당연히 11살 때까지 중국어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샌프란시스코 쪽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인 차이나타운에서 살면서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중국어는 계속 쓰면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영어도 네이티브로 하는 그리고 대학을 하버드 나왔잖아요. 공부를 엄청 잘한 거죠. 영어도 엄청 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을 학부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도 나왔고 그리고 컴퓨터공학도 부전공으로 했어요. 저는 서강대학교처럼 우리나라도 대학들이 문과, 이과 전공을 다 같이 해서 완전한 진정한 문이과 융합을 이루어야 되는 그죠? 복수 전공. 이 전형적인 켄 리우가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면 켄 리우라는 작가는 영문학을 전공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그죠? 작가면서 작가면서 그러니까 순수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범주에 포함되면서 그리고 장르 문학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렇죠? 기술적 백그라운드. 아시겠지만 테드 창은 이제 브라운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공자들이 그런 쪽으로 과학기술들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씁니다. 켄 리우도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를 짧게 깎고 그리고 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중국어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이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기 전에 2015년 10년 때까지는 그런 대로 좋았어요. 그때도 안 좋았죠. 오바마 때도 썩 좋지는 않았는데 여하튼간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럴 때니까 아직 시진핑이 그런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2014년도에부터 중국의 류치신이라는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의 이제 SF 소설의 황제죠. 그리고 하오징팡이라는 SF의 여자 황제쯤 되는 거죠. 서태후쯤 되나? 그러나 그렇게 그쵸? 잔혹한 여자는 아닌 하버드 베이징대 그러니까 저 수학 올림피아드인가 출신일 거예요. 그 하우징팡도 둘 다 대단한 작가예요. 둘 다. 그 두 작품을 둘 다 영어로 번역해서 둘 다 그쵸 SF 노벨상이라는 휴고상을 하나는 장편 부분에서 하나는 단편 부분에서 받게 해준 사람이 켄 리우입니다. 대단히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작가인데 근데 재밌는 게 켄 리우도 SF 단편 부분으로 휴고상을 받았잖아요. 그 책이 여러분 종이동물원을 알고 계신데 종이동물원이 아니라 종이동물원에 포함되는 모노노 아아레라는 소설이에요. 저는 모노노 아아레가 그때 2015년도 17년도인가 그때 상을 받았을 때 그냥 일본계 미국 작가가 처음으로 받은 게 아닌가 그랬는데 켄 리우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켄 리우의 국내 작품 그 책이 국내에 소개됐을 때 보니까 종이동물원에 실려 있는데 모노노 아아레는 아시겠지만 가바타 야스나리 문학론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국적이면서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한자 문화에 대해서 강렬한 열정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고 일본의 근대 만행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일본의 문학이나 일본의 정서나 일본의 문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켄 리우는 그런 면에서 양심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켄 리우는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 학생들이랑 이 켄 리우의 그 역사에 이제 우리한테는 위안부 문제지만 일본인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바로 중국에서 그쵸, 칠스마일 부대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건을 다룬 어떤 SF 소설이 있어요. 그거는 테드 창의 외모지상주의자에 관한 이제 소고처럼 그런 형식으로 기록된 역사 논쟁의 종집을 찍은 사람들이 한 책인데 그 책이 그렇게 시간여행을 통해서 그 뱀가리라는 그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과거로 갈 수 있게 개발한 사람이 바로 그 개발자, 그러니까 일본인 물리학자,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 여성이었는데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 7.4.1 부대에서 그 모안행을 직접 본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제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거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험을 인간 말을 마루타로 실험하고
누군가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자기 엄마가 평생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외할아버지를 인간적으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아주 사이가 나빠도 일본이 저질렀던 근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깨졌죠. 그것도 좀 워낙 우리가 또 중국을 싫어하는 어떤, 제가 볼 때는 혐중이 반일을 이긴 지 꽤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간 켄 리우는 그런 면에서 약간 예전보다 인기나 열기는 식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재능 있는 작가고 우수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가 이 작가를 2018년 19년도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재앙의 위험이라는 책은 바로 초한지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서, 원래 6편까지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는 6편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상하편 나오고, 즉 1부 나오고 2부 3부는 출간이 안 됐어요. 예. 저는 아직 출간이 안 된 영문을 제가 읽을 정도의 시간은, 왜냐하면 지금 읽어야 될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못 읽었는데, 국내 출간 안 되면 그 영문이라도 구해서 읽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위험은 정말 재미더라고요. 초한지를 어떻게 이렇게 SF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실크펑크라고, 그쵸? 실크로드를 떠올리는, 그쵸? 한나라나 그 당시 그 배경이, 그쵸? SF와적인 상상력과 만나서 실크펑크라는, 이게 스팀펑크라고, 그게 이제 SF 애니메이션의 장르잖아요. 일본에서 만든 19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SF적인 상상력이 그런 소설, 아톰보이 같은, 그죠? 예. 아스트로보이인가요? 아톰보이 말고, 예. 그런 작품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실크펑크라는 어떤 장르를 만든 책이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종이동물원입니다. 요 종이동물원이 이 단편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인터넷에 올려진 어떤 사진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여기서 주인공의 엄마가 만들어준 동물원의 이제 동물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요 인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켄 리우가 지금은 인기가 좀 약간 줄어들었지만 반중 감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죠. 예. 몇 년 전엔 정말 대단했다는 거. 예, 저도 되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권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두 번째 오리지널 단편서는 신들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책이고요. 실제 단편집이 하나 더 나왔죠. 예. 제목이 이제 제목이 예. 네, 그 책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인데, 어떻게 된 순서는 이제 오리지널 단편선만 모은 책으로는 이제 두 번째고요. 그 책은 이제 다른 게 수록된 책을 모아가지고 한국에서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들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가 이제 두 번째 책인 거죠. 총 10편이 실려 있나? 예, 제가 계속 해보니까. 그래서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켄 리우는 보통 작가들이 단편을 잘 쓰고 장편을 못 쓰잖아요. 근데 켄 리우는 아직은 본격적인 장편을 쓰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초한지를 갖다 쉽게 말하면 이제 거기다 이제 재해석한 거니까. 근데 본격적인 장편이 더욱더 기대되는 작가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단편을 아주 잘 쓰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신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소개드린 영상 목차에서도 신, 인공지능, 그리고 역사, 이 세 가지가 이제 켄 리우의 영원한 테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켄 리우 하면 떠오르는 게, 이번 작품에서는 시대가 변하고,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험악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은 예정된 전쟁을 벌이는 이미 시작 단계에 들어왔다. 저는 이제 다음 정권이 공화당이 되면 더욱더 현실화되고 민주당이 다시 정권이 돼도 좋아질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는, 그죠? 예, 무너져야 되는 그런 대만 문제가 됐든 아니 북한 문제가 됐든, 그래서 진짜 동아시아가 피터 자이언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런 악몽이 실현될 수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이제 미중 갈등이, 그죠? 예, 이 책 속에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F 작가도 결국 과거와 현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나 이런 현실의 시사 이슈 문제를 그쵸, 외면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예, 미래적 상상력으로, 그리고 현재를 무시한 채, 과거를 잊은 채 미래만 생각한다고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작에서 재밌는 거는 임진왜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순신 장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여성 장군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 임진왜란 때 그때 선봉장이었죠. 예. 근데 좀 크리스찬이라 조금 좀 뭐랄까 좀 한국인들한테 유화적으로 나왔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을 지키는 전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북도라는 책에서 왜 임진왜란을 다뤘을까? 아마 켄 리우가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아주 지금 뭐 사실 뭐 틱톡까지 금지시켜 버린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내쫓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 거의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뭐 일본보다 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아주 국민적 감정이 아주 서로 극단적으로 나쁜데, 그런 상황에서 좀 뭐랄까 우리에게 뭔가 호소력 있게, 그쵸? 예.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직은 우리도 국민 절반 정도, 주로 국힘 지지자들은 일본이랑 좋고 좀 과거를 잊고 잘 나가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0% 정도 더민 지지자는 여전히 일본이 제일 미운,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유화적인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그쵸, 뭔가 호소력 있는, 재밌어요. 그쵸? 임진왜란을 이렇게 다루고 풍신수길이랑 그 이전에 명나라를 괴롭혔던 왜구들은 그쵸, 이제 중국 역사에서 그쵸, 어떻게 다뤄졌는지, 중국의 역사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이었고, 그렇게 어떤 이런 재밌는 제1차 사실 동아시아 대전이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북두란 책을 단편을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요. 양주대학살에 대해서 다룬, 양주대학살은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예, 양주는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송나라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송나라가 저기 이제 몽골 제국에게 이제 정복당할 때 끝까지 항쟁했다가 거의 뭐 떼죽음을 당한, 그쵸? 쿠빌라이 칸이 떼죽음을 다 죽이라고 시켰던 곳이 양주였던 것인데, 바로 명나라에서도, 명나라가 이게 1645년에 제가 알기로는 4년,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명나라가 쫓겨나면서 청나라 군대가 양주에 와서, 양주에 쉽게 말하면 이제 한족들이 당연히 만주족들을, 그죠, 만주족이나 뭐 일본이나 똑같이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중국이라는 거는 허구의 나라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5년 이후에 만들어진 허구의 나라예요. 그전에는 그쵸, 지네끼리 치고받고 압도적인 한족과 그 소수민족인 그쵸, 북방민족 오랑캐들이 치고받고 싸우던, 예, 서로 죽고 죽이던 그런 역사예요. 같은 민족이나 같은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양주대학살을 다뤘어요. 양주대학살은 전 놀랐는데 책에서 보니까 명나라랑 청나라랑 이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명나라 청나라 전쟁 속에는 2,500만 명이 죽었대요.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요. 중국의 뭐 수많은 식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항상 식량이 부족했던, 거기다가 그쵸, 전쟁이나 그쵸, 난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양주대학살에도 청나라 군대가 이제 명나라 이제 백성이었던 한족들을 한 50만 최대 100만 명 가까이 학살했다는, 뭐 히틀러 못지않은,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이 청나라를 그쵸, 견디지 못해서 동남아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청나라 때부터 내려가는 사람들이 지금의 5천만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그야말로 화교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굉장히 서정적으로 3마리의 새를 그쵸 비유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포스트힐만 3부작이 이제 신에 관련된 세계의 얘기예요. 이 책을 스포일이 될까봐 자세하게 소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신이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전제하에 그 신이 인간을 이제 디스토피아로 몰고 가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어떤 장면들이 현재의 러시아와 이제 중국과 그리고 파키스탄이 되겠죠. 한편이 되고, 일본과 인도와 대만과 한국과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한편이 돼가지고 캐나다랑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한편이 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상황, 인류의 파멸, 이런 것들을 풍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인이면 사실 켄 리우는 미국 편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확실하게 중국 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중국의 전통을 되게 좋아하죠.
전에 국내에서만 출판됐던 작품에서도 관우가 그쵸, 예, 어떤 관우의 귀신이 예, 중국에서 그쵸, 1860년대 그 힘들게 그 이제 노예 노동같이 했던 그 중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위로를 하던 그런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심적인 거지 어떤 중국의 국뽕적인 그런 작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결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튼 정치 풍자 소설 개념 예, 느낌이 나요. 근데 결국에 인간이 창조한 신이 이게 이제 결국 지구를 파괴하는데 근데 그게 반전이 있어요. 아 이건 이제 스포일러가 돼버리는데요.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면서 디스토피아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대반전, 그죠? 메타버스였다는, 그죠?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가 분명히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메타버스에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의식의 업로딩이 이 신의 3부작에서도 그죠? 예, 이제 계속 다뤄지는데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신이라는 거는 영원히 사는 인간이고 완벽하게 그쵸 모든 것을 그쵸 면인을 알고 통제하는 그쵸 전지전능한 인간 이전에 영원히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예, 그 전제 조건은. 근데 그게 바로 의식의 업로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작가들도 심지어 그쵸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SF 작가들도 이거는 얼마든지 소재로 다루고 있으니까 더 이상 새로운 건 아닌데 저는 켄 리우 다운 게 이 의식의 업로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계 속의 유령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켄 리우는 글을 SF적 상상력으로 그죠? 좀 어렵게 과학기술적으로 풀어가면서 역사 얘기를 하고 또 한자 얘기도 하고 또 사랑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글을 쓰는 작가라는 게 좀 드러나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챗GPT도 지도 그러더라고.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고. 예.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란 그쵸? 예, 여기서도 두 편의 역사가 하나는 자기 민족 한족의 역사고 하나는 한족이 참여했던 전쟁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끔찍했던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더 빠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자 더 효율적인 동시에 더 연약한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이기도 해. 이게 이제 포스트후면 3부작 신에 관련된 3부작의 마지막 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더 늘어난 역사이기도 하지. 역사는 뭘까요? 역사는 그렇죠. 좋게 말하면 더 빠른 존재로 변화가는 것이고 더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연약해진 존재로 변화가는 이런 굉장히 양면적이고 그렇죠? 다면적인 게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역사를 너무 일직선상으로 그래 정답이 있다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마치 역사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역사 강사를 그쵸? 역사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수학처럼 뭐 정답 있는 학문도 아니고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휘문지론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런 관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직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역사 강사들은 뭐 더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고차원적으로 어떤 이런 깊이 있는 관점을 공유하면서 역사적 지식들을 어떤 바탕으로 멋진 상상력으로 SF 소설을 써내가는 작가가 참 부럽고 참 존경스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스트 후면 3부 작가 그리고 두 편의 역사 배경 소설 이건 정말 제가 강추하고요. 그리고 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는 제가 볼 때 중국에서 건너온 레이 브래드버리 그렇죠? 저도 참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이제 저는 이 작가의 상상력이랑 그리고 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짜 레이 브래드버리의 동양 버전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언제 한번 레이 브래드버리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작가는 진짜 제가 여러 면에서 좋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할 작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평가를 하자면 켄 리우의 다른 작품이 더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제가 보면 이 작품보다 더 종이동물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짧은 그리고 SF널이나 이런 데서 나온 단편들이 더 읽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유는 켄 리우가 소프트 SF에서 하드 SF까지 다 해보려고 하는 영들이 많아가지고 기대가 큰 거예요. 제가 욕망이고 그런 작가들은 욕망이 있어야 도전을 하고 항상 그런 작가들이 이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길게 가거든요. 그리고 테드 창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겠습니다. 지옥은 신의 부재 같은 그쵸 테드 창의 작품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 중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러브 데스 앤 로봇이라는 그 중에 한 편이 그쵸 예,
홍콩의 역사를 바탕으로 그것도 역사를 바탕으로 대체 역사가 된 건데 구미호 신화의 구미호가 그쵸 못된 식민주의자 영국의 제국주의자를 이제 암살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별 5개는 아니지만 4.5개는 받아도 될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은 정말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